데일리 브리핑. 네,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이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고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모두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 주목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그 잭슨홀 미팅의 아주 그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네. 이런 중앙은행들의 관심사고 일반인들에게는 뭐 크게 관심을 못 받던 그런 회의죠. 이게 좀 굉장히 전문적인 미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농담과 차는 얘기가 이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많을 때는 경제가 불안할 때다 이런 거죠. 네. 지금 너무 변동성이 많고 뭐 거의 많은 경제와 투자 전문가들도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가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때쯤 되면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그러한 그 순환 과정을 겪는다 그러는데 지금 뭐 미국은 이렇게까지 금리를 대폭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가 하더니 또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작년에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우리 그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홀 미팅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에요. 항상. 근데 작년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고통이었거든요. 고통. 페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 심각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고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강하게 긴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제였었는데 지금 문제는 고통을 안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에 했던 얘기가 올해 와서 별로 지금 뭐 잘 이렇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주제가 그 다음 주제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 글로벌 이코노미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주제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결국은 연준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경제의 이론이나 여러 가지 그 공식 가지고 안 풀린다는 것의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이해했던 구조가 바뀌었다. 근데 그게 뭐가 바뀌었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각국의 중앙은행의 저 총재분들도 다 오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구조적인 변화가 뭐니?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통 구조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그 틀 자체가 그동안에 생각해왔고 그동안에 그 적용이 되었던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10몇 년 동안에 미국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이 뭐였냐면 저금리였었어요. 저금리. 네. 아무리 저금리를 해도 그 전까지의 그러니까 1980년 이전까지의 경제학자들은 저금리를 계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게 통설이었는데 네. 지난 10몇 년 동안은 아무리 저금리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했어요. 팬데믹 이전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었죠. 표현이 뉴 노멀이다. 새로운 표준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금리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새로운 표준에서는 저금리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 지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나니까 고금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도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고금리가 정상화되던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구조적 변화의 첫 번째 의미예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투자를 하시건 뭐 건물을 사시건 뭐 뭘 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지금 이 현재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연준이나 볼 때 이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시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생각해 본다는 거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심포지움의 특징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긴축 정책이 충분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한쪽의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올려놓은 것에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긴축을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너무 지나치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연준이 주도하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그럴까? 그게 과연 정말 충분했을까라고 하고 있고 지난 8월과 7월 하반기부터는 지금 또 다시 그 원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솔린 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또 7월에 FOMC 미팅에 이제 회의록이 그저께 발표됐는데 그 내용에서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더 강경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꽤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는 변화에 포함될 얘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 글로벌 이코노미의 구조적 변화에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8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경제 구조는 자유화의 물결, 시장 경제의 자유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국들의 생산 기지,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소비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이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갖췄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그 기간인데, 이게 이제 팬데믹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물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각 지역화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지난 한 2, 3년간 굉장히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고, 뭐 여러 언론 지상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누렸던 저물가의 고품질의 물건을 더 이상 받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IRA라든지 칩 섹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 내로 생산기지를 옮겨오겠다는 건데 이 말은 결국 미국이 더 이상 싼 임금과 싼 생산 체제를 갖춘 나라들로부터 물건을 가져와서 미국이 그거를 누리는 시대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이번에 그 잭슨 홀 미팅에서 그 structural shift in the global economy라고 하는 소위 그 구조적 어떤 변화 이런 데서 이제 언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은 중립이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를 가져오지도 않는 중립이자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잡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자율이 1.5%면 중립이자냐? 아니면 2.5%가 돼야 되느냐? 3%냐? 이것은 매번 할 때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일각에서 또 기대되는 건 뭐냐면 혹시 파월 의장이 중립 금리, 뉴트럴 레이트라는 게 혹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의 핵폭탄의 뇌관과 같은 얘기예요. 이 발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안 할 거다라는 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구조적 변화에 그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발표죠. 내일 아침에 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뭐 너무나도 지금 경제계가 그 불확실성이 크고 과거의 전통적인 이론을 설명 못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의 그 발표에 굉장히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 점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브릭스가 13년 만에 5개 나라에서 11개 나라로 이제 커졌어요. 이것도 세계 경제에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궁금해 하셔야 되고 아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네. 미국이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지배해왔던 이 세계 금융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 네. 브릭스가 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 미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로 많은 게 결제되고 많은 나라들이 이걸로 무역 결제도 하고 자본 결제도 하는데 이것이 미국에게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일으키면서도 달러가 강하게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너네 나라는 왜 자꾸 이렇게 적자만 내는데도 달러가 강하고 달러의 패권이 이루어지느냐. 예. 그럴 때가 됐습니다.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70년 이상을 이렇게 그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누려왔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브릭스가 가장 그 큰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통합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들 내부에서도. 네. 그러나 만약에 브릭스가 잘 통일이 되고 이제는 미국하고 조금 차별화해도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게 확신이 세워지게 되면 달러로 통용되던 많은 외국 결제들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라든가 다른 나라의 통화로 결제가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어떠한 위험이 따르냐면요. 네.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값이 무지 올라가게 됩니다. 값이.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커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수입을 줄이게 되고 그 말은 미국의 국내 소비가 줄이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러한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도 오늘부터 달러 안 써. 이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브릭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 그 관심이 높고 또 네. 이것을 어떻게든지 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 기축 통화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이러한 그 형태의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가 될 건데 이 브릭스가 그 중에 가장 대항하는 점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 점에서 브릭스의 멤버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점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점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릭스가 G7에 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G7을 이기겠다고 하겠죠. 브릭스로서는. 지금 네. 현재는 굉장히 그 밀려 있는 위치지만 예. 그러나 뭐 미국이나 유럽의 뭐 소비가 결국 이 브릭스 국가들의 그 저 가격 때문에 형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쉽게 뭐 브릭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안 될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